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왕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저는 설교를 그냥 이렇게 본문을 아무렇게나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생명의 삶에서 순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생명의 삶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계속 하시고 묵상을 하시면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에 대해서 낯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큐티를 하지 아니하시면,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고 큐티를 하지 아니하시면요, 본문이 너무 이렇게 급박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적응하기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꼭 하시면 그 순서대로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6.25를 겪은 지가 74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우리 한국이 지켜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저는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이 전쟁을 지켜낸 우리의 아버지와 또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선조들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나라를 구한 지도자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늘 하나님께 이렇게 초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그 나라를 지키는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나라를 지극히 사랑했던 애국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제 이걸 그냥 역사책이라고 본다고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역사책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윗은 지극히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망해가는 나라, 그 망하는 나라 남유다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를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요. 잃어버린 나라를 어떻게 되찾을 것인지에 대해서 수고하고 애쓴 전부 애국자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을 때, 하마스가 공격해 왔을 때 전 세계의 공항에 유대인들이 몰려들었다 그러죠.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서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다윗의 이야기, 예레미야의 얘기, 다니엘의 이야기, 그것을 그냥 남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애국자로 이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나라에 병거가 생기면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잘 알려진 사람들이고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대째 왕이었습니다. 4대 왕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요, 아주 극적인 것입니다. 보시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물론 아합처럼 악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로 아주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라는 사람, 메사라는 사람이 아합과 약속을 한 게 있었어요. 그게 어린 새끼의 양 10만 마리의 털과 큰 양의 10만 마리 분의 털을 매년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약해지니까 이 모압 왕이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배반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해서 모압을 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7일 만에 물이 떨어진 겁니다. 물이 떨어지니까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여호람은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러놓고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등장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 물을 만한 사람이 없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람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12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가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살 길이 생기니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이 세 사람이 내려가죠. 엘리사가 이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지 않지만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물이 내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사밧이 없었으면요, 이 전쟁에서 집니다. 물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지면 백성들이 당해야 할 그 고초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전쟁이 진행되고 전쟁이 끝나갈 때 한국에 수많은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이 고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이 저랬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서울 시내에 수많은 고아들이 있는데 그 고아들을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그냥 불황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서울 시내에 저런 고아들이 저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게 7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작년에요,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이긴 거예요. 전혀 반응이 없죠. 그죠? 일본을 이겼다니까요. 국민소득이 일본을 이겼다니까요.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진짜인가 하고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대만이 밑에 있고요. 일본이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굉장한 겁니다, 이거. 일본을 우리가 드디어 이긴 거예요. 70년 만에 일본이 우리를 수탈해 갔는데 그 일본을 우리나라가 70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1등.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그렇게 놀러를 많이 간답니다. 주말이 되면요, 막 전부 일본 가는 거예요. 일본 가면 일본이 싸니까, 그 나라는 못 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고 돈을 막 쓰고 오는 거예요. 서울에서 노는 것보다 일본 가서 노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보니까 70년 만에 세계의 5위가 된 거예요. 일본 위에 있는 거예요. 영국보다 우리나라 군사력이 더 세다는 거예요. 70년 전에 전쟁 터졌을 때 우리나라는요, 무슨 무기는 말할 것도 없고 군복 하나 못 만들었습니다. 군복, 군화, 하다못해 철목까지 전부 미군이 갖다 줘야 됩니다. 안 갖다 주면 우리는 쓰고 나갈 것도 없고 우리는 입고 나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핫바지 입고 나가야 되는데 미군들이 갖다 줘서 그래서 그 무기 가지고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70년 만에 우리의 군사력이 우리가 비행기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뭐 소총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미사일, 폭탄 다 만들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5등의 군사력을 가지고 간 거죠. 일본 이기고요. 이탈리아 이기고요. 북한은요, 36등이에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붙으면요, 하루 거리도 안 된다고 해야죠. 저렇게 한국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무기. 작년에 무기 증가, 수출 증가율 1위. 무기를 작년에 순수하게 수출한 나라가요, 미국하고 미국 다음이 한국입니다. 러시아, 중국 다 이겼습니다. 한국이 무기 수출 2위, 무기 수출 증가율 2위, 미국에까지 우리 무기가 수출이 된다는 거죠. 70년 만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보시면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계가 3세계로 나누어졌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 저기를 1세계라 그럽니다. 빨간 것, 공산주의입니다. 이걸 2세계라 그럽니다. 제3세계는요, 인도,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 남미, 여기를 제3세계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제2세계 공산권에 들어가야 맞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딱 있는 거예요. 저기 끝에 딱 붙어 있는데 제1세계, 미국이 말하는 서방세계,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를 하는 이 나라에 우리나라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공산주의가 되는 게 마땅한 나라예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지금도 저기처럼요, 저렇게 사는 게 우리나라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 운명을 바꿨다니까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나?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니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는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오늘 대한민국이 있게 한 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 것입니다.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안보가 있었고, 안보가 있었기 때문에 산업화가 있었고, 산업화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입니다. 뭐 다른 것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핵심적인 것은 자유민주주의하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 이 두 가지입니다.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두 가지를 갖게 되었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에 왔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대한민국이 갖게 되었고, 이 두 가지 체제 하에서 70년 동안 우리가 발전을 했는데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왔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46년 7월 10일 해방되고 나서 그 다음 해입니다. 조선여론협회라는 곳에서 서울시내 행인 7,709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이 뭐냐 하면, 신탁통치 논의는 정권 수립 후에 하고 아직 정권이 수립이 안 됐어요, 한국이. 우선 좌우합작을 하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좌우합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는데, 좌우합작이라는 것은 공산주의하고 우리 민주진영이 합작을 해서 정부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좌우합작을 하자고 했는데 서울 시민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절대 찬성이 50%입니다. 50%가 절대 찬성했습니다. 48%가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좌우합작이, 우리도 모르잖아요, 이거 잘. 우리도 잘 모르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도 좌우합작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 이거 모른다 한 사람이 40%,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2%.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좌우합작을 하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좌우합작이 뭔지 아십니까? 좌우합작이 뭐냐면요, 미국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입니다. 뭐냐 하면 한국에 공산주의자들과 연립정부를 수립하는
연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아직 이때요. 미국 정부는요, 공산당이나 공산주의 소련의 이 위험성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한국에 공산주의와 연립하는 정부를 세워도 괜찮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스탈린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두 군데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럽에서 독일과 전쟁하고 태평양에서 일본과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소련이 유럽에서 독일과 싸워주거든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공산당이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공산주의하고 연립정부를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1943년 초에 시카고 선지에 이런 기사가 났다 그럽니다. 앤서니 이든 영국 외무장관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났는데 소련의 한국 합방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43년도에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저때 그냥 한국을 소련에다가 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43년 6월에요. 월드 어페어스라고 하는 이 책에, 이런 잡지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유럽의 망명 정부들과는 달리 한국의 임시정부가 중국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소련 때문에요. 소련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43년도에 해버리면 소련의 마음이 상할까봐,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까봐 소련 때문에 한국의 임시정부를 승인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45년 4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 유엔이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은 소련을 배려해서 좌우 합작 정책을 선택합니다. 한국은 좌우, 공산당과 민주 계열이 합작해서 정부를 세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정책입니다. 그래서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개석한테 국공 합작을 종용했습니다.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합작해서 정부를 세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중국은 이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장개석이 똘똘 말려가지고 쫓겨나는 거예요. 중국이 공산화가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국공 합작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다. 자, 19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삼상회의가 있었죠. 미국, 소련, 영국, 외무부 상 3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4개국이 참여하는 5년 동안 신탁 통치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4개국이 어디냐면 소련, 중국, 미국, 영국입니다. 좌우가 합작하는 거잖아요.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가 합작해서 한국을 통치하자 그랬습니다. 좌우 합작하는 통치기구가 아예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을 보면요, 정당이 왼쪽에 정당이 나옵니다. 한국민주당, 한국독립당, 조선공국준비회, 조선민족혁명당, 조선공산당이 나오죠.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승만, 송진우, 한국민주당입니다. 나머지 김구, 여운용, 김원봉, 이 사람들은요, 이승만만 남한 단독 정부를 원했습니다. 공산당하고 같이 좌우 합작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4개 당을 보십시오. 통일민족정부라는 것은요, 좌우 합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좌우 합작을 하겠다는 것이 네 정당이 한 겁니다. 이승만만 이걸 반대한 겁니다. 만약에 저 때요, 이승만까지 하겠다고 했으면요, 한국은 공산화 되는 겁니다. 당연히 공산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승만만 이걸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막아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이 이것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좌우 합작이란 명분 밑에서 잘 조직된 좌파 세력이 흩어진 우파 세력을 압도함으로 한반도를 공산화하고 한국민들을 소련의 노예로 만들려는 것이다. 아예 이승만 대통령은요, 소련이 하고 있는 이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한 겁니다. 이승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올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박사한테요, 간곡하게 권유를 했는데 반공하고 반소련 하지 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2차 대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반공하고 반소련하면 앞으로 독립 후에 정부가 세워질 때 당신은 미국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미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 원하려면 반공하고 반소련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 미국의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박사에게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박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1904년도에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써요. 이 박사가. 그 한성 감옥에 써요. 근데 이 책을 쓸 때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부터 아라사 사람들은, 아라사가 러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정치적 목표는 오로지 남의 땅 뺏는 것이고 전제 정치로 강국이 된 나라다. 이 러시아는 전제 정치하는 나라다. 남의 땅을 빼앗는 사람들이다. 러시아를 정확히 본 거예요. 러시아가 하자는 대로 하면 나라 망한다는 거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했냐 하면 그 당시 러시아 공사가 고종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을 이 박사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 공사가 전제나 압제나 위에서 하시기에 달려 있는데 어찌 백성이 감히 상관하겠는가? 무슨 말입니까 이거? 왕정 정치하고 있는데 이제 전제 정치를 돌리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했던 것처럼 국민들을 압제하고 국민들에게 전제 정치하면 국민들은 어차피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러시아 공사가 고종한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요, 이 박사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하는 정책, 좌우합작이라든지 이 전부 러시아 공산당이 한 겁니다. 소련 공산당이 하는 건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미국도 이걸 몰랐다는 겁니다. 이 박사만, 이승만만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단순히 공산당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한성 감옥에 24살에 들어가서 29살까지 한성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 사람이요, 고문도 받고 이러면서 이분이 하나님 제대로 믿고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성령님이 정말 역사하셔서 그 병든 몸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좋은 책들을 참 많이, 세계 정세를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을 보내줬어요. 그걸 다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1904년도에 그가 29살 되는 해에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입국론. 앞으로 나라가 1904년이니까요. 1910년에 일제의 나라가 뺏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1945년도에 나라가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이 이승만 이분이 기독교 입국론을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왜 감옥에 갔냐면 고종을 폐위시키려고 그러다가, 고종을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언도를 받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단순히 왕만 바뀌면 나라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왕 끌어내린다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건 뭐냐 하면 국민이 깨끗하고 국민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맑은 물이 되어야, 그래야 그 맑은 물 안에서 관리들이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고 정부의 사람들이 나와서 좋은 나라가 되는 거지. 밑에 물은 더러운데 아무리 좋은 사람 세워놔도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 이걸 이분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깨끗한 물이 되고 거기에 좋은 사람들이 나와서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그래야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이 그냥 나라가 부강하게 되지 않는다. 이것을 독립정신 책에 기록한 겁니다. 이걸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자유시장 경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1904년도, 5년도에 미국으로 오거든요. 그때 조지 워싱턴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때 누가 물어봤다 그래. 당신의 장래 희망이 뭐냐?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었습니다. 이분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마음을 주신 대로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교육사업과 선교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라가 해방이 되고 1945년 그야 70세에 40년을 미국에 살다가 이분이 70세에 귀국을 합니다. 귀국할 때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은 오든지 가든지 죽든지 살든지 아무 상관없지만 내가 일평생 지켜오는 한 가지 목적으로 끝까지 갈 것이다. 이 사람이 일평생 지켰던 한 가지 목적이 뭘까요? 그가 1904년도에 그 감옥에서, 한성 감옥에서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이거 기독교 민주주의 하는 거 이걸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이거 위해서 제가 나라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소련 공산당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휩쓸리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이분이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신탁 통치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와 지방의 순회를 다니면서 공산당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해방이 되자마자, 해방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해방이 되자마자 한국의 지식인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아주 열광을 했습니다. 왕 다 없애버리고 자본 다 없애버리고 전부 공평하게 산다고 하니까 진짜 그런 세상이 오는 줄 알고 한국의 지식인들이 얼마나 저기에 열광했습니까? 북한으로 얼마나 많이 넘어갔습니까? 소련에 얼마나 갔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공산당의 위험성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 박사만, 이승만만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고 사람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미 군정이 이걸 반대합니다. 미 군정은요, 그때까지 이 공산당의 이 위험성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이승만이 하고 있는 이 공산당이 위험하다고 좌우합작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걸요 방해했습니다. 1946년 12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왜냐하면 이 하지가 군정의 장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좌우합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공산당과 합쳐가지고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미국으로 직접 가서 미국에 가서 소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만약에 좌우합작을 하면 한국 땅이 공산화 된다는 것을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한만이라도 민주정부를 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분이 미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미국의 여론이요, 이승만에게 호의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지나면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몇 년 지나면서 소련이 저 동유럽을 짓밟는 걸 봤거든요. 폴란드 막 이런 나라 막 잡아먹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조금 바뀐 거예요. 미국이 정책이 조금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정부를 수립해 주는 것을 미국 정부가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1947년 5월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하지가, 이 미 군정이요, 미국이 아직 확실하게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소 공동위원회를 방해할까봐 이승만 대통령을 가택연금시켜버립니다.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신 것처럼요, 이게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미소 공동위원회가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승만의 이 노선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에서만 자유선거를 하기로 결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 1월 달에 유엔 임시위원회가 서울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련 사령관, 북한에 와 있던 소련 사령관 스티코프라는 자가 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선거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방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2월 19일 날 남한에서만 선거를 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0일 날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요, 한국에서 자유투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한 정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박사가 없었으면, 이승만이 없었으면, 만약에 이승만이 없었으면요, 한국 공산화 됩니다. 공산화 100% 됩니다. 근데 저 사람이 혼자 싸운 거예요, 혼자. 미국을 설득시킨 거예요. 미국도 몰랐던 거예요, 저거를.
중국이 저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중국이 저렇게 해서 공산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한국이 공산화 되지 않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분이 혼자 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정치제도가 민주 정부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1948년 아직 6.25가 터지기 전입니다. 그때 이승만은 미국에게 군사 원조를 아주 지속적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곧 전쟁이 납니다. 분명히 우리 소련이 넘어옵니다. 그러니 우리를 좀 북한군만큼이라도 좀 우리 국방력을 좀 세워달라고 군사 원조를 계속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거 들어주지 않습니다.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해달라고 저 때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미국이 이거 들어주지 않습니다. 1949년도에 5월 달에 주둔해에 있던 모든 미군이 다 철수해버립니다. 철수할 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들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미국이 한국과 북대서양 조약, 나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 나토하고 비슷한 태평양 조약을 체결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두 번째, 한미 간의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안 된다면 세 번째, 한국을 방위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선언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미국이 이것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설마 소련이 전쟁하겠냐? 설마 북한이 쳐들어오겠냐? 설마. 그리고 그냥 다 나가버린 거예요. 이승만의 말대로 1950년 6월 20일 날 전쟁이 발발하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 대로 된 거예요. 부랴부랴 미국이 들어와서 그래도 전쟁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51년이 되었을 때 전쟁이 교착 상태에 들어갑니다. 1.4 후퇴 때 중국이 개입을 했고 100만 명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부전선을 해서 교착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휴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휴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미군이 반드시 나가요. 그러면 휴전해놓고 미군 나가고 나면 다시 전쟁하는데 그때 전쟁할 때는 미군이 안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러니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52년 3월 초에 이승만이 트루먼한테 상호 방위 조약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안 해주면 한국이 단독으로 북진 통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북진 통일이란 말이 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트루먼이 이 이승만 대통령의 말을요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조약 체결을 제의를 묵살해버립니다. 48년도부터 상호 방위 조약을 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다가 1952년도에 트루먼이 물러나고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됩니다.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의 일본 공약이 뭐냐 하면요. 6.25 전쟁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끝낸다는 말은 승리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휴전하고 내려오겠다는 말입니다. 휴전하면 반드시 미국은 나갑니다. 그러면 전쟁이 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은 망하고 미국은 못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4월 14일 날 그 다음 해에 상호 방위 조약을 또 제의하는 것입니다. 들어줄까요? 안 들어줍니다, 이거. 53년 4월 30일, 5월 12일 서한을 보내가지고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게 중공군도 나가고 미군도 나가고 좋다, 다 나가라. 그런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만 좀 해달라. 이것만 해주면 미군이 나가도 좋고 중공군 나가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들어줍니다. 미국이 이거 절대 안 들어줍니다. 미국은 여기에 한국에 발 묶이는 거 싫어하는 거죠. 그냥 협상하고 휴전하고 그냥 미국이 나가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는 뭐 상관없다는 거죠. 미국이 그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53년 6월 16일 날 우리 이 박사가 방공포로 27,000명을 석방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휴전을 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그때 12만 명의
포로가 있었습니다. 이 포로를 북한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근데 그 12만 명 중에는요, 2만 명이 넘는 중공군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휴전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요, 반공포로가 있어요. 공산당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게 2만 7천 명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휴전의 조건이 뭐냐 하면 12만 명의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가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휴전을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 휴전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반공포로 2만 7천 명을 그냥 석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휴전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승만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2만 7천 명을 그냥 석방을 해버린 겁니다. 아이젠하워가요, 자다가 벌떡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처칠 수상이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하다가요, 이 소식을 듣고 면도기를 떨어뜨리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되면 전쟁을 계속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10일 있다가 미국 차관보를 보내가지고 국무부 차관보를 보내서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협상을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석방하고 그래도 말 안 들어주면요, 이제 전쟁 진짜 해버리니까요. 전쟁을 그냥 우리 한국군이 그냥 해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체결을 협상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반 만에 우리 한국에게 그렇게 유익이 되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가조인하고 11월 17일 날 정식으로 발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인데 파주, 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저기가 군사적으로는 1호 축선이라 그래요. 일본 축선이라 그래요. 저기는요, 그냥 북한군이 탱크 가지고 내려오면요, 바로 내려올 수 있는데요. 산도 없어요, 저기는. 여기를 미군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미군들이 저기에 꼴짜기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동두천 좌측으로 있는 25사단에서 근무했는데 우리 사단 섹터 안에 산꼭대기에 레이더 기지 다 미군 거예요. 제가 있을 때. 미군이 공식적으로 없다고 하는데도 들어가 보면 꼴짜기에 들어가면 미군이 중대 단위로 나와서 거기에 부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군이 저렇게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에 미군 부대가 저기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가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못합니다. 대만에 미군 기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중국이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스라엘에 미군 기지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마스가 거기에 공격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파주, 양주, 동두천, 의정부, 포천, 원주, 전국에 미군 부대가 있는 거죠. 북한이 못 내려온 이유가 저거예요. 이게 이승만 때문에 저게 생겨난 거예요. 이게 캠프 험프리스라고 어디입니까? 예? 평택에 있는 부대인데 저게 그러니까 육군 부대로는 세계에서 제일 큰 부대라고 그러잖아요. 저게 있는 거예요. 저게 전체가요, 미군 육군 부대예요. 저게 여의도의 5배. 어마어마한 거죠. 저게 저렇게 있습니다. 미군이 저기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 평택의 저 캠프 험프리스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요, 삼성전자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캠프 험프리스 바로 옆에요. 제가 보니까요, 한 몇 킬로 안 떨어졌어요. 바로 옆에 삼성 반도체, 삼성전자 공장이 딱 있는 거예요. 누가 저기 공격하겠습니까? 군사를 아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공장이 바로 저 삼성의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이라는 거예요. 저게 누가 미사일을 쏘겠습니까? 저게 누가 공격을 하겠습니까? 미군이 지키고 있는데 사드 갖고 다 있잖아요. 누가 저기를 공격하겠냐는 거죠. 안 한다는 거예요. 저게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공장이라는, 한국에 있어서가 아니라 저게 미군 부대 옆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평택이 저기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중국입니다. 근데 저기에 미군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중국이 공격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한국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 중국이 소련이 공격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70년 전에 이승만이 저걸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70년 이상 전쟁 안 나고 안전하게 우리가 돈을 국방에 다 집어넣지 않고 여기에 과학에, 교육에, 의료에 다 집어넣고 그래서 한국이 이만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걸 누가 한 것이냐 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그 사람이 사심없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민족이 살 길이 뭔가? 공산당 아니다. 민주주의다. 그리고 미군이 있어야 된다. 미국에서 40년 살아봤으니까요.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는가 알고 있으니까 미국이 한국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만 해갖고 안 된다. 이거는 조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미군이 꼼짝 못하고 70년 동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만큼 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국민을 죽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모태똥은 중국 공산당, 중국의 국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자기 민족을 3천만에서 5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문화혁명 한다고요. 굶겨 죽인 사람이 저렇게 많은 거예요. 스탈린을 보십시오. 스탈린이 소련의 국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자기 국민 1,400만을 죽였습니다. 우크라이나요?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소련, 러시아, 구소련의 러시아 아닙니까? 우크라이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일부러 농사 못 짓게 해가지고 굶어 죽인 사람이 300만이 넘어요. 스탈린이 그 짓 했다니까요. 폴포트 보십시오. 캄보디아, 킬링필드라고요. 100만 명 죽였습니다. 때려 죽였습니다. 100만 명을. 김일성, 자기 국민 300만 죽였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거기서 성령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혜해 주셔서 세계 정세를 꿰뚫어 보게 하시고 그리고 미국에 보내서 40년 동안 훈련받게 하시고 이 지도자를 세우셔서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미군이 들어와서 한국을 지키도록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버지 주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지고 사니까 나라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까지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 가정 잘 돌보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 가지고 살겠다고 마음 먹고 사시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받고 나라 하나 살려냈는데 한 사람이 변화받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주께서 그 가정을 얼마나 복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거 믿습니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제가 이 이야기하고 제가 중학교 때요. 저한테 영어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의 할머니가 이승만 대통령 그 경무대라 그러죠. 그 경무대에서 식모였어요, 식모셨대요, 식모.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아침, 저녁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그 영부인이 앉아가지고 함께 성경을 본대요, 성경을. 근데 그 성경 보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이분은 성경,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이 할머니의 마음에 소원이 생겼대요. 하나님, 나도 저 이 박사님처럼 성경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까막눈인 거예요. 한글을 모르는 분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분에게 성경을 읽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만 읽고요. 다른 건 못 읽어요. 자기 할머니가 그랬대, 자기 할머니가. 자기 할머니가 이 박사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고 자기도 그런 소원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느 날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읽도록 해주셨다.
자기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전도해서요, 자기 아버지가 예수 믿고 자기가 예수 믿고, 그리고 그분이 그때 좋은 대학 나오셨는데요, 선교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저한테 영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잘 믿고요,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세우라는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